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프랑스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이야기는요,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찾아온 아주 극심한 혼돈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거대한 제국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가? 이건 말이죠, 통일과 분열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점은 5세기 후반입니다. 갈리아라고 불렸던 이 땅에서 로마의 권위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힘의 공백이 생겨난 거죠. 로마가 사라진 땅은 곧바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서구트족, 이쪽엔 부르근트족, 그리고 북동쪽에는 프랑크족까지 여러 게르만 부족들이 이 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무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건 바로 프랑크족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클로비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프랑크 부족들을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묶어낸 정말 야심 넘치는 지도자였어요. 클로비스는 정말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갈리아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로마 세력을 격파하고 주변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굴복시키면서 영토를 무섭게 넓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파리를 수도로 삼아서 최초의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클로비스의 진짜 승부수는 칼이 아니라 바로 종교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당시 다른 게르만 부족들은 대부분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이게 로마 정통신앙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클로비스는 로마 교회의 정통신앙, 바로 니케아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이 결정적인 한 수가 교황청과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줬고 그의 통치에 엄청난 정당성을 부여해준 거죠. 위대한 통일자 클로비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에는 훗날 왕국을 계속해서 갈라놓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살리크 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왕이 죽으면 그 왕국을 모든 아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게르만족의 오랜 관습이었어요. 벌써부터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그야말로 분열과 내전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클로비스가 세운 메로베우스 왕조는 이 살리크법 때문에 끝없는 분열과 내전을 겪다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이에 궁제라고 불리던 왕궁의 총리 같은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했고요. 마침내 새로운 왕조, 카롤루스 왕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망치라는 아주 강렬한 별명으로 불린 카를루스 마르텔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열된 프랑크 왕국을 다시 하나로 뭉치고 남쪽에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야만 했죠. 바로 그 유명한 투르 전투입니다. 당시 상황은 프랑크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막강한 기병대를 자랑하는 우마이야 군대에 맞서 카를로스 마르텔에게는 중장보병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보병들이 언덕 위에서 강철 같은 방진을 짜서 모든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로 유럽으로 향하던 이슬람 세력의 진격이 멈췄고 카롤루스 가문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 떨치게 됐죠. 그리고 마르텔의 손자이자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샤를마뉴가 등장합니다. 그는 강력해진 왕국을 물려받아서 로마 제국 이후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이날은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꾼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교황 레오 3세가 샤르마뉴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면서 그를 로마인의 황제로 선포한 거죠. 이건 단순히 칭호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었어요. 서유럽에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 그리고 샤르마뉴가 기독교 세계 전체의 수호자다라는 걸 온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샤르마뉴가 세상을 떠나자 왕국을 끊임없이 분열시켰던 그 낡은 상속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의 손자들 사이에 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내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내전의 결과가 바로 843년 베르등 조약입니다. 거대한 제국은 세 조각으로 나뉘었고요. 그중 서프랑크 왕국이 오늘날 프랑스의 지리적, 정치적 원형이 되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분열의 순간이 현대 프랑스의 직접적인 시작점이 된 셈이니까요. 제국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을 때 이 약점을 놓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이 풍요로운 땅을 노리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온 이 무자비한 전사들은 프랑크족의 내분을 틈타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700척,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885년에 파리를 포위했던 바이킹 함대의 규모입니다. 강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이 배들을 보면서 당시 파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끊임없는 바이킹의 위협은 프랑스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이킹을 막기엔 멀리 있는 왕은 너무 무력했죠. 대신 스스로 성을 쌓고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운 지방의 영주와 남작들이 실질적인 권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흩어지는 우리가 아는 봉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이킹으로부터 파리를 지켜낸 영웅, 웨드백작이죠. 그의 활약은 무기력해진 카롤루스 왕조를 밀어내고 새로운 커페 왕조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카페 왕조는 이전 왕조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썼습니다. 거대한 제국 같은 건 꿈꾸지도 않았어요. 대신 파리 주변의 작은 왕의 땅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주변 영주들의 힘을 흡수하면서 권력을 중앙으로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국 분열의 근본 원인이었던 살리크법을 폐지하고 장남 한 명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장자상속제를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11세기 말쯤 되자 혼란스러운 조각보 같았던 서프랑크 왕국은 마침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진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왕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거치고 분열을 극복하고 마침내 프랑스라는 국가에 단단한 주춧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춧돌 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나의 국가, 프랑스를 세우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쟁이 필요했을까요? 그 기나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